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독립운동과 태평양 전쟁의 제2부로서 중일전쟁부터 광복까지의 역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1부로서 안중근 의사로부터 시작되는 독립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제2부로서 만주사변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광복까지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927년부터 중국에서는 장제스가 이끄는 중국 국민당과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 사이에서 내전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중국 1차 국공내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국공내전이 한참 진행 중인 1931년 9월 달에 만주사변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일본 관동군이 만주를 점령하고 청나라 황제 후이를 내세워 일본의 괴뢰 정부인 위만주국을 건국한 사건입니다. 일본 관동군이 만주를 중국 침공을 위한 전쟁의 병참기지로 만들고 식민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으킨 사건입니다. 일본이 이와 같이 만주사변을 통해서 위만주국을 세우자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일본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중국 2차 국공합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만주국을 세운 일본은 마침내 1937년 7월에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중국 대륙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해 12월 달에 중일전쟁 때 중국의 수도 난정을 점령한 일본이 6주간에 약 30만 명의 중국인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때로는 아시아의 홀로코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중국의 해안지방을 통해서 발달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침략을 하게 되는데 국공합작을 한 중국은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중일전쟁은 장기화 국면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유럽에서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중국이 게릴라전을 치르면서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전쟁 물자를 수송합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물자 수송 차단을 위해서 일본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침공합니다. 그 당시 세계 2차 대전의 유럽 전선에서는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하면서 사실상 인도차이나는 독일의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전쟁에 바빠서 식민지에 관심이 없었고 일본의 베트남 진출을 허용하게 됩니다.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중국 대륙을 침략하자 미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대일 석유 수출을 금지합니다. 석유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자원이었는데 이것의 수출이 금지되자 일본은 1941년 진주만을 공격하고 마침내 태평양 전쟁이 발발합니다.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에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군 기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때 아리조나호를 포함한 12척의 미군 함선이 침몰 손상을 입고 전투기 188대가 파괴됐으며 군인 3,581명이 사망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항공모함 3척과 유류 보관소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진주만에는 450만 배럴의 석유가 비축되어 있었고 미국 해군 제독 니미츠는 후에 만일 일본이 유류 보관소를 폭파시켰더라면 전쟁은 2년 더 지연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배경을 살펴보면 1940년 중일전쟁 중에 중국의 물자 수송 차단을 위해서 일본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침공합니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석유가 필수 물자였는데 일본은 석유 수요의 90% 이상을 외국에 수입해왔고 그중에 80%를 미국에 의존해 왔습니다.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1941년에 미국과 영국은 일본에 대한 고철 석유 수출을 금지합니다. 미국으로부터의 석유 수입이 차단당하자 일본은 보르네오 섬의 유전을 장악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 보르네오 섬의 유전을 장악하면 충분히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보르네오 섬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고립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의 태평양에서의 해군력을 무력화시켜 동남아시아를 점령하고 유전 및 전쟁 물자를 확보하고자 진주만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1년 12월 8일에 일본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 전함 애리조나는 피격받은 뒤 이틀 동안 불타올랐습니다. 그 침몰당한 장소에 애리조나 기념관이 건립되었는데 제가 이곳을 직접 방문하고 찍은 사진들입니다. 진주만 공격으로 사망한 미군들의 명단입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동남아시아를 침공합니다. 버마, 동인도, 뉴기니, 솔로몬 제도를 침공하고 계속해서 마닐라, 쿠알라룸푸르를 점령합니다. 계속해서 싱가포르를 점령하고 호주까지 폭격을 시작합니다. 자바, 버마도 점령합니다. 이와 같이 일본이 동남아 전역을 전면적으로 공격함에 따라서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고립되었고 진주만 공격으로 인하여 본토로부터의 지원도 차단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미군은 필리핀을 철수합니다. 이때 메가더 장군은 I shall return,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필리핀을 떠납니다. 이처럼 태평양 전쟁의 초반전은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1942년 6월 달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마침내 승리를 거둠에 따라서 미국이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 이후에 미국이 솔로몬 해전에서 승리하고 과달카날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서 태평양 전쟁의 초반전의 양상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한 이후에 버마, 동인도, 뉴기니, 솔로몬 제도를 침공하고 마닐라, 쿠알라룸푸르를 점령합니다. 계속해서 호주를 폭격하고 싱가포르를 점령하며 자바와 버마를 점령합니다. 마침내 1942년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서 미국이 다시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이 미드웨이 제도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산호섬입니다.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을 잡은 미국은 계속해서 필리핀 해전에서 승리하고 사이판을 함락합니다. 사이판을 거점으로 해서 B-29 폭격기를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일본 본토 공습을 시작합니다. 이때의 전쟁 상황을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944년에 미국이 필리핀 해전에서 승리하고 사이판을 함락한 이후에 이 사이판을 기점으로 미군은 B-29 전략 폭격기를 이용해서 일본 본토의 공습을 시작합니다. 미국이 사이판을 점령하면서 일본 전역이 B-29 폭격기의 작전 반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초기에는 일본의 방공망 때문에 7,000에서 9,000미터 사이에서의 고고도 폭격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고고도에서는 강한 잽제 기류가 불기 때문에 그 맹중률은 최악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지휘관을 커티스 에머슨 러메이로 교체하고 1,500m에서 3,000m의 야간 저고도 폭격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서 폭격의 맹중도가 개선이 됩니다. 마침내 1945년 3월 10일 미국은 일본을 무력화시키고 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해 도쿄의 밤하늘에 무려 334대의 B-29 폭격기를 보내서 50만 개의 소위탄을 투하했습니다. 일본의 가옥은 대부분 목조 건물이어서 소위탄에 의해서 도쿄는 불바다가 되었고 2차 세계대전을 통틀어 최대 규모의 대량 학살이 발생했습니다. 이 도쿄 대공습으로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도쿄 시민이 불에 타서 죽고 맙니다. 미군의 B-29 도쿄 공습이 시작되면서 전황은 급격히 미국의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제 종전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얄타 회담입니다. 미군은 계속해서 이오지마 섬을 점령하고 오키나와까지 상륙하게 됩니다. 이제 전세는 급격히 미국의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포츠담 선을 통해서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사진이 얄타 회담 장면인데 영국의 처칠, 미국의 루즈벨트, 소련의 스탈린이 참가했습니다. 장소는 소련의 흑해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벌어졌으며
주된 회담의 내용은 나치 독일의 패전 후 독일의 분할 및 비무장화, 나치 독일의 잔재 청산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패망한 나치 독일은 소련, 미국, 프랑스, 영국 4개국에서 분할 점령당하게 됩니다. 또 다른 어제로는 일본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던 소련에게 대일전 참전을 요청합니다. 소련이 나치 독일과 전쟁을 벌이면서 유럽과 극동지방의 양쪽에서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일본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결국 미국 혼자서 일본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미군은 엄청난 사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사상자 수를 줄이고 태평양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서 소련에게 참전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때 스탈린은 그 대가로 러일 전쟁에서 상실했던 살린섬과 만주에 대한 이권 보장을 요구합니다. 또한 한반도가 38선을 경계로 미소 양국에서 분할되는 계기가 이 얄타회담을 통해서 마련이 됩니다. 이오지마 섬은 일본이 비행장과 레이더 기지를 건설하고 사이판 섬에서 일본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서 출격하는 B-29 폭격기를 이 이오지마 섬에서 요격을 하면서 미군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따라서 미군은 이 이오지마 섬을 차지할 필요가 있었고 사이판에서 도쿄까지 폭격을 마치고 다시 귀환하는 도중에 B-29 폭격의 비상 활주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오지마 섬을 차지하려고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마침내 미군이 이오지마 섬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군의 피해도 막대했습니다. 전사자 수만 무려 6,800여 명에 달했고 부상자만 2만여 명이 넘었습니다. 일본도 2만여 명이 전사하고 200여 명이 포로로 사로잡혔습니다. 이 이오지마 섬을 확보한 미군은 더욱더 지속적으로 일본 본토 공습을 계속하고 태평양 전쟁의 전황은 급속히 미국에 유리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태평양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서 영국의 처칠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소련의 스탈린이 독일의 포츠담에서 모여서 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 포츠담에서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지 않는다면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최후 통첩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포츠담 선언을 거부하게 되고 미국은 곧바로 8월 6일 히로시마와 8월 9일 나가사키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얄타회담을 통해서 소련으로 하여금 대일 참전을 종용했지만 계속 주저하고 있던 소련은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자 태평양 전쟁이 조기에 종결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며칠 후인 8월 8일에 뒤늦게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대일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기회주의적인 소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포츠담 선언을 거부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마침내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일본은 1945년 8월 15일에 마침내 항복하게 됩니다. 이 원자탄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1939년에 아인슈타인과 실라르드가 루즈벨트에게 보낸 편지가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나치 독일에서 망명한 과학자들이었으며 이들은 나치 독일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경고하고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1942년부터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참여한 핵폭탄 개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 맨하탄 프로젝트를 통해서 1945년 7월에 사상 최초의 핵폭발 실험이 실시되는데 이것을 트리니티 실험이라고 합니다. 맨하탄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된 원자폭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천연 우라늄인 U-235를 농축해서 사용한 호신형 핵무기가 있습니다. 천연 우라늄에는 U-234, 235, 238 등 다양한 동위원소가 섞여 있는데 핵무기 원료로 사용되는 U-235는 그 중에서 0.72%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라늄이 핵무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U-235가 90% 가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U-235의 순도를 90%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을 농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라늄탄 한 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농축 우라늄이 20에서 30kg 정도가 필요한데, 이러한 농축 우라늄을 얻기 위해서는 거의 1년 정도 우라늄을 농축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전기가 상당히 많이 투여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간단하고 크기가 작아서 수송도 쉬운 편이어서 당시 이러한 핵폭탄을 리틀보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핵폭탄은 원자로에서 사용된 핵 연료에서 인공 원소인 플루토늄 239를 재처리해서 사용하는 플루토늄탄이 있습니다. 이 플루토늄탄은 농축이 간단한 반면에 그 구조가 복잡해서 뚱보라는 의미의 팻맨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몸체가 크기 때문에 대형 전략 수송기가 필요합니다. 즉 B-29에서 플루토늄 핵폭탄을 수송해서 공중에서 투하하는 방식으로 핵폭탄을 터뜨린 것입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은 농축 우라늄탄인 메릴보이였고,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은 팻맨이라는 플루토늄 핵폭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여되자 일본은 마침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포츠담 선언의 수용을 발표하는 내용의 항복 선언을 하게 되고, 1945년 9월 2일에 공식적으로 항복 문서에 사인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9월 2일에 일본의 요코하마에 정박 중이던 미국 전함 USS 미주리 선상에서 일본 대표 스게미스 마모루 외무대신이 정식으로 나와서 연합국이 내민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 문서 서명으로 제2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종결되게 됩니다. 오늘은 독립운동과 태평양 전쟁의 제2부를 공부했고, 다음 주에는 한국사 제26장 남북 분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